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내연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사랑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지만, 아내와 손주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남들이 보기에는 천벌받을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런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의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30살 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 만나봤었고,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공동명의를 계속 주장했고, 저는 그녀와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그렇게 못 모은 것도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파혼까지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근처 카페에 곧잘 가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그 당시는 주말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소설책을 보고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어떻게 보면 단골이었던 저에게 카페에서 일하던 아내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이었고, 저 같은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것도 좀 미안해서 인사와 주문만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읽던 소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소설책을 좋아한다며 말을 시작했고, 서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작가에 대해 말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도 희한하게 손님들이 없어서 아내와 오랫동안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서점에 들러 읽은 책을 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한 권 더 샀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 갔을 때 그녀에게 책을 선물했고,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그날은 카페가 바빠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한동안 카페를 찾지 못했고, 몇 주가 지난 뒤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에 약간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소설책을 읽고 카페를 나서려고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저를 붙잡더니 소설책 한 권을 선물해 주더군요. 카페에 있을 동안 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니 놀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준 소설책을 펼쳐보니 편지지가 있었고, 편지를 읽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깊고 웃는 미소도 예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한데 저를 좋아한다니 몇 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갔고, 저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제 팔짱을 끼고 고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답게 밝고 발랄했고,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 둘 다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2차 후에 자연스레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게 탱탱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마감 후 저희 집에 들러서 저랑 관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려 탄력이 쫄깃쫄깃하기는 했지만 스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보았지만 아내는 학습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격과 속궁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제는 아내를 놔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관계를 한 후 다음날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수십 통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씹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별을 받아들인 듯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아내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때렸고 아내는 울고불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딸 임신시켜놓고 뻔뻔하게 잠수를 타는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제 애가 확실하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 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갖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40대 초반으로 젊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낳고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신을 키웠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돈 버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직 젊기에 관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의 2년간 못했던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아내와 관계를 했습니다. 간만에 아내를 아느니 좋기는 했지만 아내는 역시 목석처럼 뻣뻣했습니다. 이제 부부이기도 하니깐 관계에서 궁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의 여성들처럼 저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몇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봤지만 아내처럼 재미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어린 맛에 좋았다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노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손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몇십 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녀도 될 나이가 되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5시간 정도 사무보조를 했는데 아내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 직장 업무도 늘어나서 정규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고 아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때마침 장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의 돈을 드리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장모님과 공유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장모님 오시고는 정말 집밥만 찾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작다 보니 대신 가끔씩 장모님께 추가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소녀마냥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위, 장모 관계이기는 하지만 장모님은 보통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만 입고 있었는데 샤워 직후 물기가 묻은 상태로 티를 입을 때는 물에 젖어 아니허니 비치거나 뽕끝 솟아난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르고 볼륨이 없는 몸인데 장모님은 약간 통통하고 그래서인지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도드라진 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일어서고는 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을 때 옆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샤워 직후 그런 모습으로 제 팔에 가슴을 대고 웃을 때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하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랑 같이 놀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몇 캔 했습니다.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왔는데 술 기운에 저도 흥분이 되었고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장모님이 들어오기로 한 시간이 아직 남아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무음 상태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오랜만에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생생한 오디오를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휴지를 준비하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과 헤드폰의 생생한 음향으로 영상을 보니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장모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하던 거 마저 하라며 당황해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헤드폰도 사용했고 너무나 집중을 해서 집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정말 당황하고 쪽팔렸는지 제 것은 이내 쪼그라들었습니다. 창피함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장모님이 문을 노크하더니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좀 취해 있었고 방금 씻고 나왔는지 촉촉이 젖은 머리칼이었고 속옷을 입지 않은 티로 드러나는 몸매가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술 한잔 따라주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일부러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장모님과 둘이 술을 한잔 하다 보니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까 그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농담으로 우리 사위 정말 크다며 딸이 결혼 잘한 것 같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서 아내와 사랑을 자주 못 나누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가끔씩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할 거고 아니 자기가 있어도 자기는 상관없으니 아내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장모님이 친한 누나같이 느껴졌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속궁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다는 거, 출산 후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속내기까지 했습니다.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다독거려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 있었는데 입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리드하면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그리고 장모님의 기술에 취해 꾸민 듯한 그 상황을 즐겼고 평생에 처음으로 느끼는 열정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음 관계를 한 후 둘 다 땀으로 번벅인 된 채 옆에 누웠습니다. 당황해하는 제 귀에 대고 장모님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모자람은 앞으로 자기가 채워줄 테니 아내와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평생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다시 흥분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제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젊기도 해서 탄탄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보던 자세를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자세 때마다 장모님은 정말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극도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 후 저는 장모님을 안고 잠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잠에서 깰 때마다 장모님과 하다 자고 깨고 사랑하고 자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 몇 번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7번은 한 것 같네요. 다음날 아내에게 언제 오냐며 최근에서 알아낸 뒤 아내가 돌아오기 30분 전까지도 계속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만 보면 일어서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다시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내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와 키즈 카페를 가거나 다른 집에 놀러 갈 때는 항상 장모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질맛이 나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가끔 반차를 써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고 아들을 등원시킨 후에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하는 게 좋다며 제가 휴가를 쓰거나 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못 참는 날에는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장모님 방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니깐 스릴도 있고 더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내에게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하는 게 자기도 너무 좋고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해주는 것도 고맙다며 하지만 우리는 욕정 채우는 사이로 지내고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기가 딸이 못해주는 부분을 만족시켜줄 테니 아내와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 아이 돌보는 걸 그만시키겠다며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참고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아내의 생각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딴 생각 못하도록 때로는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도록 가끔씩 아내와 격렬하게 관계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소리가 큰 편인데 아내의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하고 있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2배로 흥이 오르더군요. 장모님과 하기 전날 아내와 하면서 소리를 듣게 한 날에는 장모님은 내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달겨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탱탱한 맛, 장모님의 성숙한 맛. 저는 중국집의 짬짜면처럼 2가지 맛을 매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디오에만 나오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아내가 관계 스킬이 늘기 전까지는 매번 아내와 장모님과 하려고 합니다. 제 체력이 받쳐주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저 아버님 좋아해요.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정년이 거의 다 돼가는 대기업 샐러리맨입니다. 4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같이 살아온 나의 반쪽을 잃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나는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아내 말은 무슨 말이든지 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금슬이 아주 좋은 인꼬 부부였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의 모습이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요리로 차려진 그 훌륭한 식탁 어찌 잊을 수가? 세상 천지를 다 찾아봐도 아내와 같은 손맛은 없었습니다. 같이 TV를 보면서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 껴안으면 나누었던 감격의 순간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던 아내. 그 집 곳곳에 아내의 모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내가 그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면 탕 속에 아내가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저쪽 주방에서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둘이 청약받아 평생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저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힘든 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와 같이 살아요. 그 전부터 해오던 말이다. 아들은 이미 5년 전에 아내가 떠나기 전 결혼했습니다. 아들아,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제가 불안해요. 집사람도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 하고요. 올해 35살인 며느리는 밝은 성격의 미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애를 갖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부부는 놀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닮아 있었고 우리 부부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나는 우리 며느리만큼 예쁘지는 않아 하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보낸 것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아 고맙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만족한다.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리고 2달인가 지나서 직장에서 좀 무리를 했더니 지독한 독감이 들었습니다. 몸이 펄펄 끓고 힘이 없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혼자 무엇을 해먹을 엄두도 안 나고 아내의 따뜻한 흰죽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힘들게 동네 내과에 걸어가서 약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내가 그리웠고 고독이 싫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아들이 친척 모임 알리려고 전화했다가 내가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주방으로 달려가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식욕이 없다고 해도 억지로 내 입에 떠먹였다.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혼자서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요리는 입에 맞아서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약을 먹고 누워서 쉬는 동안 며느리는 집안 청소랑 세탁을 말끔히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가 되살아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렀습니다. 독감에 걸려있는 동안 며느리는 헌신적으로 나의 간병을 했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아들 부부는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너무 호되게 고생을 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웠습니다. 두말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나는 아들에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 집의 작은 방으로 나는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내와 살아왔던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버리지 못했던 아내의 물건들도 아들에게 처분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애지중지한 물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내를 버리는 것과 같은 죄의식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성격과 배려 덕분에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익숙해져 보니 이 생활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불편해할까봐 밤에는 가능하면 내 방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은 견과류 요구르트, 점심은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바깥에서 먹고 오고 9시 전에 귀가합니다. 집에서 먹으면 반드시 오후 8시에 먹습니다. 휴일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혼자 살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같이 사는 이 생활이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 닮은 윤희가 있는 것이 너무 위로되었습니다. 아들은 원래부턴 알을 무척 닮았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같이 살아보니 참 참한 여성이었습니다. 둘 다 참 어울리는 한 쌍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 절로 들었습니다. 자식만 있다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생활해보니 마치 내가 30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놓은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둘째를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애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며느리 말에 나는 뭐든지 따랐습니다. 젊은 날 아내에게 복종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나는 편안하게 아들집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내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났답니다. 둘이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공장에서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깜빡 잊고 온 서류 때문에 급히 유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주오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침착한 아들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자꾸 오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착한 며느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정신없이 2주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적막한 집안에 둘이 남았습니다. 남편 일은 젊은 아내와 아내 일은 늙은 남편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을 처분해서 가지고 친가로 돌아가거라.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찾아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가 여기서 생을 허비할 이유는 없다. 아버님, 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곳도 없고 재우는 꿈도 꾸기 싫어요. 저는 아버님 모시고 여기서 살래요. 너 마음은 고맙다. 나는 어떡하든지 혼자 살 수 있다. 너는 창창한 미래가 있다. 어떡하든지 돌아가서 새 인생을 찾아야 한다. 아버님 약속합니다. 저는 그 이와의 생활을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본물이 터지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 절절히 그녀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던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구한 운명에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는 그런 말은 이제 아예 꺼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마음 상처를 달래주는데 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은 흘러갔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며느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둘만의 생활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윤희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젊은 윤희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 젊음이 뿜어내는 매력이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둘만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녀도 점점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도대체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는 민망한 장면도 자주 연출됐습니다. 아내 떠난 이후로 저는 남자로서 본능은 포기했습니다. 괜히 불편한 문제만 일으키는 본능이 싫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지저분한 이미지 줄까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원래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조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 떠난 이후로 며느리 마음 달래주려고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이 슬슬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희가 여자로 보여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외출했다 오면 윤희가 소파에 잠들어 있습니다. 스커트를 입고 있는 사이로 속옷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 눈길이 가지 못하도록 담요를 덮어줍니다. 며칠 전에는 TV 보다가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윤희가 옆에 있다 맨살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며 당황했습니다. 거절할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그녀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엄연히 나의 며느리이다. 그리고 나는 불쌍한 그녀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친달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나이 차이. 나는 윤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윤희는 친구가 거의 없고 집에 있는 집순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이는 거의 주말마다 같이 외출했습니다. 부녀가 같이 외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재미있는 곳에 구경 가고 같이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린애들 같이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놀이기구 탔는데 흔들리다 놀라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반팔을 입고 있는데 팔짱을 꼈습니다. 부드러운 살길이 보디팀에 정말 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와 너무 힘들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다 보니 마치 부부 같은 대화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천진난만하고 여성스러운 행동에 나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한 혼돈된 마음 상태에서 어느덧 아들의 두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 저녁을 아들을 이야기를 하며 술 한잔 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으니 며느리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젊은 날에 자식도 없이 떠난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가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술이 취하면서 더욱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둘은 다음에 어디로 바람 쐬러 여행 가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 잔 들어가서 발그레진 얼굴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아가 좋은 남자 찾았니? 그런 남자 있으면 외주 집순이가 되겠어요. 하면서 윤희는 바로 되받아쳤다. 이렇게 예쁜 우리 며느리한테 왜 멋진 남자들이 들이대지를 않을까? 있겠죠. 있으면 빨리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서 징도를 내봐. 안 만나 본 거는 아니지만 윤희야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없어. 아니요.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아니 그럼 됐지. 무엇을 망설여. 며느리가 후후하고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녀가 애인이 생겨서 집을 나간다면 무척 가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아야 할 긴 세월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희를 위한 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다. 아버님은 좋은 사람 없어요. 하고 되묻는다. 뜻밖의 질문에 놀랬습니다.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끈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항의를 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말이라도 고마워. 하지만 나도 주제는 알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님. 나는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 잘 알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멋있는 남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혹시나 이해가 하고 그런 행복한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었습니다. 윤희야, 어쨌든 난 60대야 할배야.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남자로서 아직 쓸만하다는 말은 듣기에 기분은 좋았다. 윤희야, 너라도 어서 좋은 사람 찾아라. 좋아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좋아해요라는 게 무슨 의미야 하고 물었다. 아버님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아이 창피해 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 집을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아버님 저 피곤해요. 들어가서 잘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윤희가 말한 좋아해요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잠이 안 왔다. 혹시 그 말이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을 타는 기분이었다. 윤희가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볼까? 거울에 비치는 내 늙은 모습이 항상 나를 자괴시켰다. 제발 나대지 말자. 지금 잘못 물었다가 지금 이런 좋은 관계가 깨지면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며느리와 지금 현재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아버님 주무세요. 하고 묻는다. 아니, 무슨 일이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희는 레이스 달린 잠옷 차림이다. 무슨 말인가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들어오너라 했더니 며느리는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저 아버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내가 왜 얘한테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며느리 윤희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 아가야. 사실 나도 그렇다. 나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이 용기 없는 인간인 네가 떠날까봐 무서워. 그냥 이 상태라도 유지하려고 말을 못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천국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딱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게 맞나 봅니다. 나에게 이런 행복한 삶이 찾아오다니
뒷날 윤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떠나고 아버님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못 잊어서입니다. 둘이서 살면서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각종 말투나 행동이 너무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를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저절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과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내 위주로 살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고 편안합니다. 저는 점점 아버님께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대로 가슴에 두었다가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윤희와 나는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우리 둘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쌍의 커플이 되어 이웃과 잘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저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4년 정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년도 늦여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만 하면서 대학원 박사까지 하느라 결혼도 늦었고, 그 친구 아내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한 거라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기도 했고, 딩크 생활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네 집도 그렇고, 아내의 집도 그렇고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 둘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았기 때문에 서울의 값비싼 아파트에서 둘 다 외제차를 끌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까지 받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색은 안 했지만 저희 애들을 볼 때는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두 부부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암 선고를 받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넘게 그 친구랑 알고 지냈지만 정말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어마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개월 동안 그 친구는 정말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주고 회사와 집만 오가며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술을 마셨고 나중에는 간 수치도 엄청 올라갔고 초기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친한 친구이기에 매일 병문안을 가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네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정말 슬퍼할 거라면서 그 친구를 달랬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좀 호전을 보였고 퇴원 후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습도 예전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그 친구 집이 가까웠기에 저도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면서 그렇게 그 친구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친구 아내 기일 때 방문해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한 번에 쏟아내듯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내를 놓아주고 너도 네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건너 아는 여성분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그녀를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인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는 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 그 친구도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들은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만남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친구는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운동과 등산을 빠지지는 않았는데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고 제가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다시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친구의 기분을 풀어줄 겸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도 했고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강릉에서부터 고성을 며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냈을 때 반대하는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친구를 잘 달래고 오라며 경비까지 따로 챙겨줬습니다. 총각 때는 둘이서 가끔 여행을 갔었는데 결혼 후에는 둘이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푹 쉬고 올 겸 일주일간 연차를 냈습니다. 그 친구도 간만에 여행을 간다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의 외제차를 타고 우선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게 오랜만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순두부 맛집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목해변에 들러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위에는 젊은 커플들이나 젊은 여성끼리 온 무리들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도 둘, 셋이서 와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둘이서 카페에 들어오니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치였지만 저랑 친구는 워낙 둘이 카페에도 잘 가는 터라 그들의 눈길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강릉의 푸른 바닷빛과 파도 소리를 들으니 정말 힐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너무나도 좋다며 우울한 마음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 해변을 걷다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성분들 2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진을 잘 찍어주고 우리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보내고 횟집을 가서 소주에 회를 먹었습니다. 저도 친구도 회킬러기 때문에 강릉의 싱싱한 회를 폭풍 흡입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은 호텔을 잡고 갔기 때문에 호텔에서 각자 침대에 누워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호텔 조식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먹으러 카페를 향했습니다. 경포대도 방문하고 오죽헌도 방문하고 강릉의 명소를 다니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속초로 넘어와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속초에서는 호텔보다는 바다가 보이는 좋은 펜션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속초 해변 근처의 큰 마트에서 고기도 사고 술도 넉넉히 사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펜션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낭만이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가 스르르 질 무렵 채소도 씻고 고기도 준비해서 야외 바비큐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대학교 때 MT를 갔던 기분이었습니다. 바비큐장에는 몇 그룹이 있었는데 남녀 커플들이 주류 이루었고 젊은 여성분들 몇 명이서 온 그룹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정반대 쪽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2분이 있었는데 어둡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기울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넘어가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내고 있었고 커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 들어가는 듯 보였고 그러다 보니 옆에 젊은 여성들 무리와 끝에 중년 여성들 그리고 우리만 바비큐장에 남았습니다. 술이 좀 취해서 그런가 옆에 젊은 여성분들이 아저씨인 저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고기와 해산물을 사갔는데 자신들도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다 못 먹을 것 같기도 해서 음식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세대에 잘 나가는 소주라며 과일 맛이 나는 소주를 몇 병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만 음식을 주기 좀 뭐해서 끝에 있는 테이블에도 음식을 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녀들도 음식 몇 가지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젊은 여성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갔고 바비큐장에는 저희와 그 여성분들만 남았습니다. 저도 친구도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인데 저는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여성분들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여성분들도 그에 응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합쳐서 같이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그리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정확한 나이는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또래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들은 가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여행지에서 볼 것이니 나이든 개인사든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동창으로 자주 이렇게 둘이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남자 둘이 여행 다니는 건 처음 본다며 혹시 취향이 남성인 거냐며 농담을 했습니다. 친구는 술이 취했는지 자신의 사별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양으로 서로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첫날 안목해변에서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우리의 사진을 찍어줬던 여성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연적인 인연을 알게 되자 우리는 더 친해졌고 다음 행선지를 얘기하다가 여성분들 쪽에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운전을 못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제 친구 차가 값 비싼 외제차인데 그것도 타보고 싶고 말동무도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의 성격이 호탕하기도 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좀 더 마시다 각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숙소 문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그녀들이 아침밥을 함께 먹자고 했고 대충 세수만 하고 그녀들의 숙소로 갔더니 아침부터 간단한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원한 북엇국을 한 그릇 뚝딱하니 속이 풀렸고 우리는 그때부터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차를 탈 때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녀들이 함께 탄 정말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녀들의 입담에 우리는 계속 빵빵 터지며 웃음이 났습니다. 관광명소를 방문을 하고 그녀들이 사주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음료도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이 잡아놓은 숙소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에 들러 짐을 풀고 유명한 회센터에 가서 각종 회를 떴습니다. 그녀들도 회를 좋아했고 술도 좋아해서 술도 넉넉히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옥상에는 식당은 아니지만 숙소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사온 회와 술을 마셨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다행히 다른 무리는 없어서 우리끼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도 유쾌한 그녀들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니 더 밝아지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친구가 잘 안 웃는 편인데도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들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분이 어떻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 너무 좋다며 여성분 중 한 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간만에 친구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니 기분은 좋았지만 하루 전 만난 사이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우리와는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들이 돌아왔고 우리는 조금 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0시가 되자 숙소 직원이 올라와 옥상 개방 시간이 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까워서 조금 서운했는데 그녀들이 먼저 숙소에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좀 씻고 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고 우리로 씻고 편안한 옷을 입고 그녀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들도 편안한 옷으로 입기는 했는데 완전 민낯은 아니고 가볍게 화장은 하고 왔습니다. 숙소가 넓지 않아 술 마실 공간이 좁았는데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같이 2번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가 다르기는 했습니다. 침대가 보여서 그런지 조금 진한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사별한 지 좀 됐다 보니 친구의 여성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가 사별 후 여자를 아는 적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 전환을 할 겸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위로 했는데 다들 나이도 있고 취해서 그런지 점점 질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입맞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등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런 질문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조금 더 괜찮고 예쁜 여자분이 친구에게 누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고, 친구는 진심으로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이라도 한 듯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여성분이 저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사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제 이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마지막으로 왕게임을 했습니다. 왕게임은 진행될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왕이 된 사람은 사람을 지목해서 스킨십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짠 듯 아까 마음에 드는 남성과 여성에게 포옹, 볼에 뽀뽀, 입맞춤 등을 시켰고 그 수위는 점차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달아올랐지만 그녀들도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용기 있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 손을 잡더니 그녀들의 숙소에 가자며 이끌었고 그녀는 기다린 듯 웃으면서 우리들도 좋은 밤을 보내라며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방 안에 둘이 남게 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깝기도 했고 그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더 예쁘고 날씬하고 아름답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밤새도록 있게 되는데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동안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행지라는 새로움과 흥분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입맞춤을 했더니 그녀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었고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안기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늑대 마냥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순한 양이 돼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불을 끄는 얼굴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한 몸이었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좀 더 있어 보였지만 몸은 30대 후반 마냥 좋았습니다. 그 몸에 취해서 불타는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술도 먹고 격렬한 첫날 밤을 보내서 그런지 저는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녀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고 그녀의 미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좋았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자는 그녀에게 장난을 치니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고 잘 잤냐며 제게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저는 맨 정신으로 그녀를 안고 싶어서 한 번 더 안 자고 했고 그녀도 좋다며 우리는 모닝 한 판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사실 텐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을 감거나 다른 부분을 보면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몸은 정말 좋았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족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쪽 상황을 파악을 했고, 우리는 각자 숙소에서 준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같이 하룻밤을 보내니 이제 차에 탈 때부터 커플이 되었습니다. 친구 옆자리에는 친구의 파트너가, 저랑 제 파트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워낙 유쾌한 여성들이라 어젯밤 일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꺼냈고, 친구의 파트너도, 제 파트너도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다음 날이 여행 마지막 날이라 남은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는 바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대게집에 가서 대게도 먹었습니다. 서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숙소는 커플끼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시 체크인 시간에 들어가서 각자의 방에 가서 2시간의 행복한 타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서로가 익숙했고, 다음날 헤어져야 해서 그런지 서로가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탈리안 음식에 와인을 한잔했습니다. 이제는 두 커플 다 부부인 양 커플끼리 앉아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두워진 해변을 각자 걸었습니다. 우리 커플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입맞춤도 하고 약간의 터치도 했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 우리는 각자의 숙소에서 각자의 파트너와 사랑을 했습니다. 저의 파트너도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쉬워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한 번 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들의 차 시간이 있어서 그녀들을 터미널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쉬워했지만 암묵적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한 시간을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들을 보내고 저와 친구는 남은 이틀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오랜만에 최고의 밤을 보냈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그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차후에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녀는 가정이 있는 몸이었고 친구의 애프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가정이 있는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면 자신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접은 듯 했습니다. 그녀들이 업자차안은 조용했지만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이틀 동안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일탈도 정리를 했고 힐링을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제 아내라는 걸 새삼 깨달으니 뿌듯했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낸 이틀 밤은 추억 저편에 묻어두고 다시는 한눈 안 팔고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를 만나면 가끔씩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그때 그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녀를 안으니 여자를 안는 느낌이 너무 절실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여자를 만나는 거에 적극적이 되었고 얼마 전에 괜찮은 여성분을 만나서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과도 궁합이 잘 맞고 좋다고 합니다. 그때의 여행이 친구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혹시 여성분들도 이 채널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 우리 둘 다 그대들 덕분에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대들도 좋은 추억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저에게는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특별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만나면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좋아요. 남자친구를 만난 이야기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곧 잘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서울 출신의 선생님이었는데 서울 표준어 말투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상하고 유머러스해서 짝사랑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도 되었고 좋아하게도 되었어요. 물론 10대 때의 짝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뤄지지 않고 끝나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좋아서 영어학과를 들어갔고 장학생으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공부도 했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1년 정도 일도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처음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을 겪을 때는 힘들기도 했어요. 특히 흑인 친구들이 대놓고 인종차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어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다 보니 사랑이 싹 텄고 마지막 3개월 정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타국에 있으면서 외롭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저는 처음 그 남자친구에게 안기었어요. 기존까지는 혼전순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정은 결혼할 상대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자상함과 타국의 외로움이 더해져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와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는 몇 년 더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3개월간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남자친구와만 붙어 살았어요. 우리는 숙소, 사람이 오지 않는 공원과 야산에서 쉴 새 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제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정점을 치솟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숙소를 빌려서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랑만을 나눴어요. 귀국하는 날 우리는 서로 오열하면서 아쉬워했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사랑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사랑은 국경선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 싸움이 빈번해졌고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로 인해서 사랑의 맛을 한번 느끼니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딱히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남자 품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었고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 후 복학한 오빠가 저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고백을 했어요. 그 오빠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는 참 잘했어요. 첫 남자친구는 정신적으로 궁합이 맞았다면 오빠는 육체적으로 궁합이 맞았어요. 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잘 나가던 소위 일진 비슷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 경험이 많았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외박을 했을 때는 돈을 주고서라도 했었대요. 그만큼 욕구도 많았지만 경험도 많아서 참 잘했어요. 오빠와는 성격이 많이 맞지 않았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 세심한 배려가 없었어요. 첫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걸 배려해줬는데 오빠는 배려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다투었어요. 헤어지자고 한 적도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오빠 자취방에서 안기어 하루 자고 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는 집에서 통학을 했었고 통금 시간도 있는 편이었어요. 오빠는 지방 출신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오빠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간단히 저녁을 해먹기도 하고 시켜 먹거나 하면서 항상 오빠에게 안겼어요. 그래도 다 끝나도 집에는 11시 전에는 도착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주말에도 학교 도서관 간다면서 오빠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론 중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인증샷도 찍어드린 후에 오빠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여를 오빠와 거의 동거 수준으로 지냈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공식적인 커플이었고, 저는 오빠랑 궁합도 너무 잘 맞아서 졸업하고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같이 졸업을 했고 취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학점이 좋은 편이고 외국에 단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직장에 한 번에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학교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놀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학점이 좋지 않아서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는 넣었더니 계속 1차에서 탈락이 되니 점점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력서도 넣지 않고 우선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을 본다며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으로 책도 사주고 인터넷 강의도 끊어줬어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다 내며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집도 엄하고 하니 학생 때만큼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짬짬이 오빠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가끔씩 친구들은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너무 돈도 몸도 막 퍼주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와의 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 그런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개월 오빠를 서포트해줬지만 오빠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토익 시험도 보지 않고 자취방에 있는 책은 공부한 흔적이 없었어요. 오빠는 스트레스 푼다며 PC방에 자주 가고는 했는데 항상 게임만 하는 것 같았어요. 자취방에 갑자기 가보면 치우지 않은 빈 술병들이 가득한 날도 있었어요. 오빠도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게임도 할 수 있고 술도 가끔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수록 제 마음은 심란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은 절대 하기 싫었기 때문에 고무를 항상 많이 준비해놨어요. 고무도 제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서 오빠 자취방으로 배송시켰던 거예요.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고무를 세어본 적이 있어요. 분명 시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고무가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고 오빠는 친구가 놀러왔을 때 생각나서 줬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을 위해서 제 돈 주고 산 걸 친구에게 인심 쓰는 척 준 게 기분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간만에 오빠네 집에 갔어요. 오빠가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는 게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장도 보고 갔었어요. 한참 요리를 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사용한 고무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오빠는 제가 대주는 돈으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빠와 사랑을 나누고 오빠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오빠의 핸드폰을 봤어요. 그 안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와 궁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만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 용돈으로 그 여자에게 맛있는 걸 사준 것까지 아니 이상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몸은 오빠를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듯 자고 있던 오빠를 깨우고 다시 한번 오빠를 일으켜 세우고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 모든 걸 불태웠어요. 오빠는 정말 저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한동안 숨죽여 눈물을 흘리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는 당연히 오빠 욕을 하면서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는 다시는 오빠를 만나면 안 될 걸 알았지만, 몸이 외로운 날에는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이후 오빠에게는 미안하다는 단 한 번의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지웠지만 술만 마시면 생각이 났고
언젠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네 자취방 근처였어요. 다행히 전화를 한 적도 오빠 집에 찾아간 적도 없었지만 외로운 날에는 오빠와의 궁합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호감을 표시한 남자들은 있었지만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오빠만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엄한 부모님들도 이제는 제가 연애도 안 하는 것이 슬슬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매번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저도 30살을 넘기면서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선보라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어요. 운동이 취미라 몸도 좋아 보였어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한 척선을 봤어요. 남편은 정말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중, 남고, 공대 출신답게 연애를 많이 못해본 숙맥이지만 정말 착하고 예의 바랐어요.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몇 번 만나지 않아서 청혼을 했어요. 너무 빠른 청혼이었고 그때는 잠자리도 갖지 않은 상태였지만 나이도 있고 양가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어요. 어찌어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결혼을 앞둔 몇 주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못 잊던 오빠였어요. 제 결혼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오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자고 했어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오빠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한 번 보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오빠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오빠는 적당한 곳에 취직을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저는 오빠에게 안기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자연스레 숙소로 향했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부모님께는 남편과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허락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일요일까지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에게 안기니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시절만큼, 아니 그때보다 오빠는 더 대단했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자다가 앉고, 자다가 앉고, 자다가 안았어요. 10수번을 안겼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일요일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데 오빠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며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파혼을 하고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오빠는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직업도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파혼을 선언할 만큼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너무나도 슬펐고 결혼식 때 신부 입장을 할 때 한없이 울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에게 처음 안기였어요. 남편은 키도, 덩치도 크고 몸도 좋은 체구라 기대를 첫날 밤을 많이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보잘것없었어요. 겉보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 만나기 전에 짧게 연애를 몇 번 해봤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은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괜찮게 벌었지만 밤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는 그래도 저를 처음 아느니 그렇다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점점 토끼가 되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동물 중에 토끼가 제일 싫어요. 남편은 재능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라 그런지 신혼여행지부터 매일 밤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에 만나던 오빠 아이일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고무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다행히 남편을 똑배 닮았고
혈액형도 오빠와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아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는 게 하루하루가 싫었어요. 남편은 토끼면서도 자주 저를 안기를 바랬고, 저는 별 느낌도 없이 그냥 남편의 욕구를 풀어주는 기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도 불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중에 비혼인 친구가 있는데 간만에 기분 좀 내자며 같이 놀자고 했어요.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고 남편과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남편도 제 외출을 아무 소리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밤새 놀고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랑 간만에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술이 많이 들어갔고 친구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풀라며 저를 이태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아줌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이고 친구는 더 동안이라 30대 초 중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클럽에 가서 노는데 남자들이 많이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물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들이었어요. 20대 초 중반 되는 남자애들에게 우리가 눈에 들어올 일은 없었겠죠.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 생각에 들이대는 남자들을 컷했는데 친구는 들이대는 남자들과 매우 즐겼어요. 중간에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춤을 추다 보니 저도 업이 되었고 언제 이렇게 놀겠냐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 클럽에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20대라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젊은 여자애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12시가 넘고 슬슬 갈까 했는데 30대로 보이는 외국인 몇 명이 클럽에 들어왔어요. 백이였고 덩치도 좋고 키가 정말 컸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1명은 키가 2m는 되어 보였어요. 그 3명 중 1명이 제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 친구에게 들이댔고 자연스레 우리는 같이 춤을 추며 즐겼어요.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2차를 나가기로 했고 그 일행 중 1명이 빠져줘서 우리는 4명이서 맥주를 한 잔 더 마시러 갔어요. 친구도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친구는 파트너랑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2m 위 거구 파트너와 어색하게 있다가 자연스레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네서 자기로 해서 갈 숙소가 없었거든요. 그의 숙소에서 맥주 한 잔 더 하다가 자연스레 안기였어요. 남편은 185cm 키인데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 배기는 거구답게 엄청났어요. 교환학생으로도 다녔었고 그렇게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친구도 몇 명 있기는 했는데 외국인에게 안겨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남편이 원해서 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나오던 외국인들은 전문 배우라서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영상에서만 보던 게 현실에도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도 한 번 안기었는데 술이 안 취하고 안기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 결혼 전 만났던 오빠를 못 잊었던 것도 궁합 때문이었는데 그 오빠는 정말 새발의 피였어요.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궁합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연락처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낮에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이 집에서 거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낮에는 시간이 많으니 항상 남자친구 집에 제가 방문해요. 그렇게 만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는 외국인 여자라고 해요.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고백하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걸 알고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조심히 잘하면서 걸리지 않게 할 테고 여자친구 있는 거 전혀 터치 안 할 테니 저랑도 사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와는 오래 사귀어서 조금 식상할 때도 있는데 저랑 궁합이 좋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마음은 주지 말고 궁합만 맞추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언제는 열정스럽게 서로를 안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최고의 만족도를 저에게 주고 있거든요. 해소되지 않았던 게 풀리다 보니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남편이 원하는 날에는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즐기고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깐 남편에게도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남자친구에게서 다 풀고 있으니 남편의 단점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부라는 게 궁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궁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은 궁합이 전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가 풀어주는 남편과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와의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친구에게도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대한민국 부부들 중에는 서로의 집안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너무 잘 맞는데 궁합이 안 맞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남편과의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까지 한 친구도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른 건 다 맞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으니 같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평생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한대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분이에요. 차라리 저처럼 애인에게서 배우자의 부족한 면은 채우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이혼을 정답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불만족이 있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애인이 생기시길 기원할게요. 정말 좋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가정에게도 말이에요. 일전에 전화 한번 드렸던 김은희라고 합니다. 아내분 카프라는 남자 직원 와이프예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는 뚝 끊겼고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재생시키던 저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신음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게 증거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아직도 음담패설을 나누며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핸드폰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네, 이 년놈들을. 사실 이 전화를 받기 3달 전에도 김은희라는 그 여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 남편하고 당신 아내 카풀하는 거 반대다. 절대 못하게 하라고 연락 왔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나빴던 저는 아내에게 왜 주위에 그런 말까지 들어가며 꼭 그 남자와 카풀을 해야겠냐고 그냥 알바를 그만두던가 대중교통 이용해 다녀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말로는 그 여자가 의부증도 심하고 우울증도 있어 좀처럼 사회생활이 힘든 여자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돌쟁이 아기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산후 우울증으로 상태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성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며 그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 때문에 본인이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들게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리고 몸 고르면서 다녀야겠냐고 되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벌써 한 달분 기름값까지 쳐서
그 카풀 해주는 남자 직원에게 다 선불로 줬다며 괜한 그 여자 의심 때문에 본인이 손해볼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에 와이프는 김은희라는 여자와 전화와 문자로 싸우면서도 절대 카풀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성진이라는 그 유부남도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그 정도로 싫어하면 그만할 일이지 끝까지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못 믿냐며 그만 좀 하라고 자기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아줌마다. 나도 눈이 있다. 의심 좀 그만해라.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여자를 정신병으로 몰아가며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던 두 사람이 좁은 차 안에서 했던 짐승 같은 짓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된 부부로 첫째가 작년에 대학교 들어가고 둘째는 올해 고3입니다. 그 동안도 돈이 많이 든다 했지만 첫째는 공부든 뭐든 목표가 있으면 기특하게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큰 돈 들여 학원도 많이 보낼 필요 없이 딱 필요하다는 것만 해주면 됐는데 같은 자식이라도 둘째는 또 다르더군요. 둘째 녀석은 첫째랑 다르게 공부가 좀 부족해 수학이니 영어니 쪽집게 가외를 붙인다는데 가외다 뭐다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 제가 버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너무 극성인 아내에게 애가 알아서 자습하는 게 낫지 않아? 부족한 거 자습하면서 자기가 잡아가야지. 갑자기 과외한다고 지방대도 가기 힘든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어? 했다가 아내에게 호되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해서 그냥 입 닫고 회사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한테는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매달 월급을 잘 갖다 바쳐서인지 별 말 없는데 자식들 공부만큼은 욕심이 엄청난 열혈 엄마입니다. 이번 1년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둘째 놈한테 얘기하며 엄마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밀어줄 테니 올해만 나 죽었소 하고 공부해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팽팽 놀던 둘째 놈도 고3이 되니 이제야 체감이 좀 되는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희망이 보이자 아내가 더 나서서 아이한테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조금 허영심도 있는 아내는 항상 제 남동생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나 상장이 좀 모자란다 하면 못 견뎌 했습니다. 남동생 집에 가서 벽에 붙여놓은 상장을 보면 그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영훈이 이번에도 우수상 탔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는 집에 와서는 애들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동생 첫째 딸하고 우리 둘째하고 동갑인데 비교가 되어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남동생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맞벌이하니 학원으로 돌리던 아이인데 혼자서 학원 간 것 치고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외고를 다니고 있으니 올해 별일이 없다면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갑인 우리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동갑이라는 이유로 비교 당해오다 올해 대학으로 아내의 갈굼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아직도 아이들의 성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둘째가 스카이는 못 가더라도 인서울 대학이라도 가라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제는 저도 몇 년 있다 정년퇴직인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노후도 걱정이 되기는 하던 차라 이대로는 너무 무리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열성인 아내에게 그런 말을 입도 뻥끗 할 수 없어 속으로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업주부이던 아내는 마스크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한테서 일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한두 달간만 알바식으로 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알바라도 나간다고 하니 저는 한번 다녀와라 했습니다. 2교대로 일하는 거라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 다 되는 높은 시급으로 받아오니 처음 한 달, 두 달만 다닌다던 아내는 지금 5달이 다 되도록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아내의 알바는 계속 이어지고
하성진이라는 회사 남직원과의 카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카풀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 부장님의 제의였습니다. 하성진 씨한테 이번에 아르바이트로 오시는 분 중에 멀리 의정부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진 씨가 그쪽이니 카풀해서 같이 좀 출근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회사에서 기름값도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답니다. 아내는 오전 근무일 때 7시 전에 집을 나가던 것을 이제는 7시 반에 나가도 된다고 남는 시간으로는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나눠 먹을 간식을 싸간다며 아침부터 부추전을 부치기도 하고 고구마하고 계란도 삶고 매일매일 소풍 가는 것 마냥 맛있는 음식 잔뜩 싸들고 즐겁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게 다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일도 하니 재밌나 보다, 활력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차 안에서 그놈 입에다 넣어주며 그 재미로 회사를 다닌 것 같네요. 워낙 이교대인데다 바쁘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도 들쑥날쑥 했는데 둘이서 교대 근무 일정도 맞춰서 놀러 다녔나 봅니다.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차 가지고 둘이서 드라이브도 하고 차 안에서 한참 즐기다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돈을 잘 벌어다 주지도 못해 자식 위해 이교대로 힘들게 일하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참 허무했습니다. 주위에서 심심찮게 불륜이다, 바람났다 얘기는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 얘기지 우리 집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내 얘기라니. 저는 그 파일에 녹음된 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 컸다 해도 고3인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아들 인생을 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마음이 더 이상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김은희 씨는 어쩌고 있나 왠지 모를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 김은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할 말 있으면 하라는 듯이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희 씨의 숨소리만 듣다가 저 한번 만나실래요? 애도 어리고 외출은 힘들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었던 와이프 바람피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하자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착잡하고 힘드네요. 그저 얘기라도 좀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벌써 마음의 화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상태라 그쪽과도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 처음부터 제가 카풀하면 안 된다고 연락드렸을 때 말리지 않고 일을 이렇게 키운 거죠? 제가 제 남편을 잘 아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만나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얘기는 어떡하나요? 책임지세요. 다 책임져. 미안합니다. 우는 은희 씨를 달래며 이 사람이 혼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대처를 달리 했더라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전에도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 힘들긴 했었는데 이혼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참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홀로 서기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와이프 핸드폰에 있는 카톡이나 통화 기록 등 이혼 증거 자료를 모으고 유책 배우자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하니 썩은 살 도려낸 것처럼 속이 시원하면서도 인생사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날들은 새살이 돋아 날 것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혼 뒤로 저와 은희 씨는 가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만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여자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더군요. 줄곧 은희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따뜻한 밥 한 번 먹자고 하면서 서로 힘들었던 얘기나 애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은희 씨가 결혼 전 격리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원래 회사에 오래 다닌 격리 여직원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동안만 잠깐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은희 씨는 처음에는 경력도 단절되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 하더니 시간도 6시간으로 부담 없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고 기존 격리 직원이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해당 업무도 알려주고 갈 거라고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일도 곧잘 해 사장님이 처음에는 알바로 한 달만 같이 일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격리 겸 총무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은희 씨는 힘들었던 기억들은 조금씩 잊혀지고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은 대학 기숙사로 독립해 나가면서 아빠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아빠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든든하고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뿌듯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얼마 전부터 은희 씨 아이가 크는 걸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은희 씨와 카풀을 하며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온 우리에게도 봄은 오겠지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돌싱 여성이에요. 전 남편과는 헤어진 지 10여 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다 커서 학교와 취직으로 나가 산 지 몇 년 됐어요. 전 남편과는 헤어지면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성애가 전혀 없는지 아이들 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남편은 원래부터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막노동하면서 번 돈으로 술 먹고 도박하기 바빴고 계집질도 하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논다고 일을 안 나가고 날이 안 좋으면 날이 안 좋다고 술이나 퍼마셨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어떻게든 데리고 살았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식당 일, 가게 일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벌어놓은 돈도 몰래 훔쳐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한 적도 많아요. 그런 건 다 참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부순다든지 하더니 제가 겁을 먹는 게 줄어드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걱정돼서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첫째 딸도 때렸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전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자기 마누라와 아이 때리는 놈치고 고치는 놈이 없다는 주위의 걱정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제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도 있어서 결국은 합의 이혼했어요. 합의서에는 한 달에 2번 아이들 면접에 양육비 지급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법적으로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그 인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수완이 괜찮아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경매에 관심을 갖고 소액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고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있어요. 결혼 생활 중에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착하게 잘 커졌고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전문대에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둘 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가 돼서 편하고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돈도 버느라 힘들기는 했거든요. 처음 혼자 살면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카페도 가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여자로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너무나도 외롭고 남자의 품이 그리웠어요. 어떤 날은 남자 품이 너무 그립고 이런 제 처지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집에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위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좋은 것도 처음 몇 번이었고 혼자서 위로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했어요. 이혼하고 몇 년 지나자 남자가 생각이 났고 저랑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 다른 남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이혼녀라고 하니깐 별별 남자들이 저에게 들이댔어요. 이혼녀라고 하면 정말 쉽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있고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들이대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중에는 괜찮은 남자도 있었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딸 둘을 가진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그때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재혼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 남자친구가 생기면 괜히 딸들의 앞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첫째 딸은 그래도 철이 들었는지 남자친구도 만나고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했어요. 재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면 재혼을 해도 된다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둘째 딸은 재혼은커녕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남자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딸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둘째 딸도 커서 그런지 재혼은 절대 반대하지만 남자친구는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이 그렇게 말하니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보험 설계를 하면서 만난 남자들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보험 팔면서 몸도 함께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게다가 보험을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가정이 있는 남자들과는 교제를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남자를 만난다면 아는 사람의 소개나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만남이 쉽지는 않았어요. 지인들이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를 몇 번 소개시켜줘서 몇 번 만나보기는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얼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별로이면 싫었어요. 처음 만난 남자는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외모가 너무나도 아니었어요. 머리는 많이 벗겨져 있었고 옆머리를 애써 길러 옆으로 넘겨서 윗머리를 덮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숱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차라리 머리를 밀고 다니는 사람, 가발이라도 쓰고 다니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옆머리로 윗머리를 커버를 했는데 그것도 온전히 가려지지 않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은근히 물어봤어요. 가발을 쓰거나 차라리 머리를 밀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가발이나 삭발을 하지 않고 그 머리를 고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사실 창피했어요. 가발을 쓰겠다면 제 돈을 들여서라도 사줬을 텐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다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만남이 그렇게 되자 이 나이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 후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머리숱도 많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좋았어요. 성격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만났어요. 성격이 조금 맞지 않기는 했지만 성격 맞는 대머리를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성인이기도 하고 둘 다 이성 친구가 없는 지 오래되어서 교제 후 한 달 정도 후에 서로를 안았어요. 부푼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안겼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저를 3분도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무한한 얼굴로 오랜만이라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몇 번 더 안 꼈는데 그 남자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남자는 끝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허무했어요. 성격은 안 맞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재미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몸의 대화가 너무나도 안 맞았어요. 몇 달 만나면서도 매 순간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는 소개가 당분간 끊겼어요.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하기로 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많이들 만난다는데,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했어요. 운동은 그래도 좋아해서 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았고, 그곳에 오는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친해진 동생이 있어요. 말은 동생이라고 하지만 30대 중 후반으로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났어요. 그래도 그 동생은 성격이 좋았고, 저랑 코드가 잘 맞아서 저를 언니하며 잘 따랐어요. 동네도 비슷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동생은 전업주부였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도 금술이 좋아 보였고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았어요. 그 동생 남편은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았어요. 둘 다 예쁘고 잘생겨서 선남선녀 부부인 것 같았어요. 아들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둘 다 잘 살아서 여유도 있어 보였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어느 날 주말에 그 동생네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각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혼자 있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웬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이고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 보였어요. 동생은 놀라면서 그 남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동생의 시아버지였어요. 원래 몇 시간 뒤에 오기로 했는데 약속보다 빨리 온 거였어요. 동생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난감해했고 그 남자도 난감해하는 며느리 모습에 머쓱해했어요. 그 남자는 손님이 있다며 조금 있다가 온다고 했고 제가 그냥 자리를 비켜줬어요. 잠깐 동안 그 남자를 봤지만 그 남자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동생 남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동생네 시댁이 좀 부유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딱 봐도 부유해 보였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운동을 하는지 탄탄해 보였어요. 여름이라 반팔을 입었는데 팔뚝도 굵고 핏줄도 많이 보였어요.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 중저음의 목소리에 예의도 엄청 바른 것 같았어요. 자리를 비켜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남자의 첫인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후로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그 남자에 대해서 조금씩 듣기는 했어요. 남편이 연하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가 60이 조금 넘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10년 정도 전에 시어머니와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이 근처이기도 해서 종종 집으로 찾아오는데 시아버지 성격이 너무 좋고 잘 챙겨줘서 동생은 전혀 그게 싫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찾아오실 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자주 찾아오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은근히 여자친구의 유무를 물어보았고 몇 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역시 괜찮은 남자에게는 다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외모와 성격도 성격이지만 오랫동안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 여자를 앉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깐요. 이 나이에 상사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 남자가 탐이 났어요. 그 뒤로 일을 만들어 그 동생네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그 남자를 마주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시간 조절을 해서 그 남자가 집에 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동생에게 직접 제 마음을 얘기해볼까 했지만 그랬다가 그 남자에게 차이면 동생과의 관계도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남자가 동생 집에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주말에 시아버지가 온다고 했을 때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서 기습적으로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집에서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그걸 들고 연락 없이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동생은 놀랐고 저는 깜빡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짧은 얘기를 듣던 그 남자가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하자고 했고 때마침 저녁 식사를 막 하려던 중이라서 그 자리에 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반찬도 몇 개 꺼냈는데 그 남자가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젊을 때 식당에서 일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 자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동생도 저도 말이 많은 스타일이었고 그 남자랑 동생 남편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과묵하지도 않았어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왔어요. 커피를 마실 때 동생과 제가 배우는 에어로빅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는 자기는 골프를 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골프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며 가르쳐달라고 했고 그 남자는 빈말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더 있으면서 그 남자랑 더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 없는 여자로 안 좋게 볼까봐 적당히 대화를 하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얼굴도 괜찮고 목소리도 좋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럴수록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어요. 동생이 지난번 방문으로 갑자기 오는 건 조금 싫은 내색을 해서 그렇게 하면 괜히 동생과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럴수록 애가 탔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방문하는 날 몇 시간 후 그 남자가 동생네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략 3시간 텀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나와서 2시간 정도 근처 카페에 있다가 그 남자가 온다고 하는 1시간 전부터 동생네 집 앞을 배회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흘렀을 때 저 멀리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우연히 마주친 듯 약간의 연기를 했어요. 몇 번 만났을 때라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는 마침 생각난 것처럼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물어볼 게 있다며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 남자가 불편한 기색은 없었어요. 연락처를 받고 바로 연락을 하면 좀 그런 거 같아서 며칠 있다가 조심히 문자를 했어요. 문자 몇 번을 주고받다가 골프에 대해 물어볼 게 많다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단 둘이 만나니 너무나 좋았어요. 그 남자도 왠지 동생네 집에 올 때보다는 한층 꾸미고 나온 듯 보였어요. 사실 골프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지만 대화를 오래 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공부를 좀 하기는 했어요. 그 남자는 골프에 진심인 듯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고 다음에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진심을 다해서 골프를 알려줬어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 남자의 폼은 좋았고 저도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물론 어설프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가 잘 가르쳐준 덕분에 첫날에 공을 몇 번 잘 맞추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장에 갔어요. 괜히 동생이 알게 되면 좀 그럴까봐 동생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자 나중에는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단하다며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러다 그 남자의 여자친구 얘기를 은근히 물어봤고, 그 남자는 몇 달 전에 헤어졌다며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고 만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동생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들이댔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 없듯 자연스레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안긴 날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스태미나가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훌륭했어요. 템포 조절도 잘하고 시간도 짧지도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제가 좋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이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골프장에 갔다가 우리 집에 들러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남자친구에게 안기고 싶지만 남자친구는 나이가 좀 있어서 매일은 힘들다며 일주일에 한 2번 저를 안아주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횟수는 적지만 한 번 저를 안아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정말 미치도록 저를 꼭 껴안아줘요. 양보다는 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는 날이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다음 남자친구를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동생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비밀로 할 생각이에요. 괜히 얘기했다가 동생과도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전 남편의 폭력으로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전에 만났던 남자의 무기력함에도 너무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혼녀로 살아오면서 늑대 같은 자들의 성희롱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궁합도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요.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지금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 거겠죠?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오래갔으면 좋겠어요.